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83일 만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유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사태 핵심을 외면한 채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제 새벽부터 각지의 택시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작년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비원 폭언 폭행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함께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최고 34도에 이르는 등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거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이미 7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신규 환자가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미크론 유행 때와 같은 폭증세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 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집계치보다 2.81배 많고 동시간대 기준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83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 전인 지난 11일 동시간대 집계치와 비교하면 1.97배 증가했습니다. 2주 전인 지난 4일 동시간대 집계치보다는 4.11배 늘었습니다. 밤 9시 기준 집계치로도 한 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유행 시기가 원래 정부가 예상했던 올 가을과 겨울에서 여름으로 당겨진 데 이어 정점 수준도 예상을 웃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파율이 31.5%일 경우 9월 26일에 18만 4,700명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파율 41.5%의 가장 비관적인 예측에서는 9월 16일 20만 6,600명 정점이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고강도의 거리두기 대신 4차 접종 같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추가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된 첫날인 어제 접종을 사전 예약한 50대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50대 신규 예약자가 13만 1,482명으로 전체 50대 인구의 1.5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나 시설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나이 기준으로 50대만 포함됐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인구 이동이 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고 피서지상인들은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문을 연 강원도 강릉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튜브를 타고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자 더위는 금세 사라집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제대로 피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데 나오니까 오랜만에 정말 좋아요. 마스크 벗고. 피서철 인구 이동이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던 코로나19가 비수도권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늘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샤워장과 화장실 등 피서지 다중 이용 시설을 위주로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내 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은 손소독제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거죠. 모처럼 여름 특수 기대에 부풀었던 상인들도 노심초사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조금 저희도 걱정되고 이제 나라에서 또 이렇게 제한 조치가 있으면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되도록 가족 단위 소규모로 피서지를 찾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얘들이 가지고 오는 게.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통일부에서 공개한 북송 당시 영상을 두고 갈수록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신구 권력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만 법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통일부에서 공개한 북송 당시 영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라며 철저한 진실규명이 국가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 장면으로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의도라며 통일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 살인의 증거가 될 만한 혈흔이 없었다는 혈흔 조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당시 어선을 소독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으로부터 배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어민 북송 사건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힘겨루기로 번진 상황이라 진상규명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뿐 아니라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사건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어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무죄 추정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경이 재작년 서해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보다 먼저 발표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 때 대여서 선제 발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지난 4월 중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수사정보국장의 사자 명예훼손 고발인으로 출석해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은 당시 해경이 월북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도 단정적으로 발표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유족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제 새벽부터 인천과 강원, 대전 등 전국 30개 남짓 지역에 택시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먹통이 됐습니다. 운영업체 서버가 일요일 새벽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다. 인천 말고도 해당 업체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11개 시군과 대전, 부산 등 30개 남짓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장애인 콜택시 호출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00 정도 되고요. 들이받은 900에서 1,000콜 정도 돼요.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강제로 배차를 하는 거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산간 지역을 포함한 다른 피해 시군 역시 예전처럼 일반 전화로 택시 배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자 퍼뜨리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업체는 예비 서버를 둔 지자체 3곳의 호출 서비스는 자체 복구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고객 정보나 가맹 택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해커가 요구한 우리 돈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한 뒤 데이터 복구 키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그 해커들이 야간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쪽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새롭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는 복구 키를 받게 되면 이틀에서 사흘 안에 시스템 운영이 정상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해 원인,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지난 15일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하대는 어제 오전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학생 심리치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교는 현재 765대가 설치된 CCTV를 추가로 대폭 설치하고 학생의 건물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절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학생이 연 1회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 성폭력 교육을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야간 출입 통제 강화와 CCTV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인하대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학교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점검하고 특별 교육을 추진하며
SNS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고 학내 구성원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오히려 폭언과 폭행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연신 주먹질을 합니다. 이를 말리던 다른 경비원도 폭행을 당해 코뼈가 함몰됐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들어오려는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때린 겁니다.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는 재작년 19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늘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피해도 1년 새에 16건 늘어 1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5월 고 최희석 경비원이 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유명무실한 대책 탓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입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지만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는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경비원 보호준칙을 제정하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각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통보만 할 뿐 실제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의 준칙 개정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자칙으로 뿌리잖아요. 그거를 뿌리기만 하고 현황 파악하지 못한 거죠, 저희가. 결국 경비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여전히 일터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피해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주민과 경비원을 직장 내 관계로 재정립하고 가해자를 직장 갑질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행을 하면 경찰서에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청이나 이렇게 직장 갑질이나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닙니다. 직장 갑질로 처벌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이 사망한 지 2년,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갑질 사태는 허술한 대책들만 남긴 채 경비원들은 여전히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로 예정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서울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로 예정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만남에서 아마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부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이 어떤 핵실험도 매우 도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옐런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오늘 만남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옐런 장관은 히토리와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믿을 수 있는 동맹과의 교역 관계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공급처를 다양화하며 지정학적 라이벌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방문하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도 연설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링에 나설 것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공식 회담을 열어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이 도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이이쿠라 공관 주변은 이전에 비해 한층 경비가 엄중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공식 회담에 이어 만찬을 겸한 협의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의제는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입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일본 측이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이 문제의 조기 해결에 인식을 같이 했지만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가 전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원칙론이다. 만약 그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와 같은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인지 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또 일본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영향이 있는 문제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대화의 문도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비자 재개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은 양국 모두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이라 시기를 못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7일에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각국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면서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오는 11월 차기 COP27 회의를 주최하는 이집트의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전 세계 40여 개국 기후변화 관련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미국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인력특위가 사실상 마지막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향후 공개될 결과 보고서에 이른바 트럼프 책임론이 어느 수위까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위는 현지 시각 18일 황금 시간대인 21일 오후 8시 진행되는 8번째 청문회에서는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취했어야 할 의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1억 800만 달러, 약 1,400억 원 상당의 군사기술 지원 등을 승인한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한 교섭 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 간 합의문 규정을 위반한 것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해치며 미중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엄중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문과 방송 뉴스 등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현지 시각 18일 지난달 1일에서 20일 미국의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만이 신문을 매우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이 1973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20%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11%로 한층 더 낮았습니다. 정부가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지난주에 이어 어제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등의 강도 높은 표현으로 파업 중인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 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또 한 번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윤석열 정권이 결국 노동자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힘없는 하청 노동자의 투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만 시사하는 건 지금 정권이 가진 한계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어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훼손할 게 아니라 대화로 나선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윤 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최근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확전을 자제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의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추천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고 기대했던 7급이 아닌 9급에 넣어주더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다시 특혜 채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이번엔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장제원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이 무척 거칠다며 국민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본다고 권 대행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채용 과정에서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윤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두 사람 사이에 또 한 번 공개적인 파열음이 터져나온 겁니다. 일단 권 대행은 장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들레 모임 결성과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 지도체제 문제 등을 놓고 두 사람 간 불화설은 이미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내부 갈등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됐는지. 형제를 자처했던 지난주 공개회동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 갈등 기류는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려 내부 권력 투쟁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거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염동열 두 전직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4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그동안의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그리고 검찰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불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염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이어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또 다른 패배, 또 여당에만 꽃놀이패라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뒤 첫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서 DJ 정신을 외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근현세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만나 민생행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 좀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 처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에 맞선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은 안 된다며 잇따라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부산에서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또 다른 패배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저도 오늘 도전합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낡은 길이 아니라 서른 의원 역시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되고 앞으로 총선, 대선 모두 실패할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그 입장으로서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당의 불허 결정에도 대표 출마를 강행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서류 접수 자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받아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파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본선행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은 단 3명입니다. 오는 28일 예비경선 전까지 이재명 의원의 독주에 대한 견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을 지역위원회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광산구 을 지역위를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하고 송남수 전 광산구 을 지역위 직무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직은 다수의 지원자가 몰려 선출이 보류됐습니다. 이강택 TBS 대표가 어제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 이른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놓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TBS 1, 2노조 투표 결과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도 국정수행에 대해서 등락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두고 일제가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도를 넘는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 10여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상 처음 발표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거나 위장업체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등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된 겁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재정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은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원 연기로 맞서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힌 이 시점에서 유치원의 폐원이 줄지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원 연기를 이끌었던 이덕선 당시 한유총 이사장도 당시 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기와 사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47억 원을 받아낸 뒤 위장업체들을 통해 교재와 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 14억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딸 이름으로 된 체험학습장 시설비와 한유총 연합회비 명목으로 교비 수억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이름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교비 4억 5천여만 원을 전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이 전 이사장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빼냈다는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측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나 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유치원비 유용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특별 사면에 대비해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 교정기관 등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이 추려지면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 내용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에서 15년 넘게 몰래 운영돼 온 불법 개 도축장이 적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 도축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 끔찍한 불법 도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개들이 한 마리씩 밖으로 나옵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 이른바 뜬장에 갇혀있던 개들이 이송용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오랜 기간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농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시민단체와 함께 구출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농장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해 그중 14마리를 이곳 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10마리는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농장 주인이 적어도 15년이 넘게 개를 도축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치고는 작은 규모지만 흉기나 올가미를 쓰는 등 개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쓴 거로 조사됐습니다. 도축하고 이런 부분이 증거가 다 나왔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 구조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개 도축장을 내버려둔 상태나 다름없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행위임이 명백하고 또 불법적으로 이제 행해지고 있는 장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적발하고 제보하고 또 단속하고 폐쇄시키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불법 개 도축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개들이 좁고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다가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사상 첫 실외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3월 세계 실내 선수권을 제패했던 우상혁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리는 2022 세계 육상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합니다. 지난 16일 예선에서 2m 28을 넘으면서
공동 1위로 결선에 오른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 바심 등과 우승을 다룹니다. 한국 육상 높이뛰기는 이진택이 1999년 기록한 6위가 역대 세계대회 최고 성적이며 세계 육상선수권 메달도 경보 김현섭의 동메달뿐입니다. 현재 서울과 달리 호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1도,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24.5도, 대전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유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83일 만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사태 핵심을 외면한 채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제 새벽부터 각지의 택시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함께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낮 기온이 최고 34도에 이르는 등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거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약 4분 분량인데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어민 한 명이 땅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자유의 집의 대기 공간. 탈북어민 2명이 호승줄에 묶이고 두 눈은 안대로 가려진 채 앉아 있습니다. 이후 한 명씩 건물을 나와 군사 분계선 쪽으로 인도됩니다. 북송이 눈앞에 왔음을 알아챈 어민이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무릎을 꿇고서 기어가듯 이동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뭔가 세게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 뒤엔 우리 측 호송 인원들의 다급한 음성이 이어집니다. 다른 어민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의 모습은 영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덤덤해 보입니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한 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겁니다. 직후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하고만 영상을 공유해 공식 기록으론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먼저 공개된 북송 당시 사진을 통해 누군가 영상을 찍었던 게 포착된 뒤 업무용 PC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영상을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미 북송 관련 사진을 공개한 만큼 국회에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모든 국가의 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라며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 관련 사진과 영상 공개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과열되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인데요. 핵심 피의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검찰은 우선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단체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의 결재 없이 강제 북송을 설명하는 건 극히 불합리하다면서 어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질은 2명의 귀순 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 북송함으로써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 검찰은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 3부의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탈북 어민들의 납포부터 송환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규명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에서 어민들이 자필로 남측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보호신청서와 개인 신상을 적은 신원 진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엽기적 살인마라면서 납포 뒤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어민들을 조기에 돌려보내기 위해 통상 2주 넘게 걸리는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는지도 조속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합동조사 도중 송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송환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서훈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시기도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나 절차적인 부분을 우선 확인한 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차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특별 취급 정보 SI 수집 담당 첩보 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피고발인 신분이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7만 명대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7만 40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동시간대 기준 4월 26일 이후 83일 만에 7만 명대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50대 백신 4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새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뿐 아니라 휴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된 첫날, 50대 후반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세종시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네 번째 백신을 맞았습니다.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이 시작된 것이고 예약을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차례가 돌아옵니다. 확대된 접종 대상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이나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자나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뒤 4개월, 3차 맞고 확진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석 달이 지나면 접종 가능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들이 면역을 피한다고 해도 위중증으로 가는 건 확실히 줄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예방접종은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50대 이상 성인 등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확대만으로 시작된 급증세를 막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휴가지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검사받을 곳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일엔 전국 600여 선별 진료소와 만여 개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토요일 오전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초 전국에 218개였던 임시 선별 진료소는 현재는 대전과 안양, 춘천과 보령 딱 4곳뿐입니다. 뭐 휴가지나 뭐 이런 고속도로 같은데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증상자들이 검사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임시 선별 검사소를 재가동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에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강경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나흘 만에 또 담화문을 내고 노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가 어느덧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하고 무기한 단식도 한창인데 원청과 노노 갈등까지 겹치면서 꼬일 대로 꼬인 형국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때 밝혔던 소신 그대로입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땐 장관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 고장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화상회의로 머리를 맞댔고 속전속결 합동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재부 추경호, 법무부 한동훈 등 관계장관 5명은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하청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적자가 4,700억 원에 달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며 박자를 맞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화로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법적 책임만 강요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주 여름 휴가를 시작하는 오는 23일 전에 협상이 타결될지가 관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윤석열 정권이 결국 노동자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정부가 힘없는 하청 노동자의 투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만 시사하는 건 지금 정권이 가진 한계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어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훼손할 게 아니라 대화로 나선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 새벽 해외 해킹 조직이 랜섬웨어로 국내 택시 호출 시스템 운영업체 서버를 공격해 전국 곳곳에 콜택시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 11개 시군과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30개 남짓 지역에 택시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는 A사는 그제 새벽 2시쯤 전국 모든 전산센터와 백업 서버가 랜섬웨어와 감염돼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일단 예전처럼 일반 전화로 택시 배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장애인 콜택시 호출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학년 재학생이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인하대학교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야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성폭력 교육도 시행하겠다는 건데 인터넷상에서는 돈 없는 2차 가해가 벌어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동생아 20살에 머물게 해서 미안해. 인하대 2호관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고인을 기리는 메모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추모객이 놓고 간 음료수와 국화꽃도 쌓여 있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고요. 정말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15일 동급생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인하대 1학년생.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미안하고 안타까움을 느낀 추모객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캠퍼스라는 공간 안에서 두 번 다시는 이 학교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충격도 컸지만 뒤이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 학생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신상 정보를 캐려는 게시물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 털기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는 물론 초등학교 시절 받은 표창장까지 개인 신상이 낱낱이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학교는 사고 나흘 만에 늑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CCTV를 증설하고 건물 출입 시간을 조절하는 등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폭력 교육이나 재학생 심리치료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가해 학생 김모 씨에 대해서는 재판보다 앞서서 규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인데 가장 강한 처벌인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특정 노동조합 가입 요구를 거부하자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는데 해당 노조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공터에 멈춰선 차량, 남성 한 명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손에 커다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더니 그대로 내리칩니다. 지난 7일 강원도 화천 한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 손으로 흉기를 막은 피해자는 손가락 곳곳이 찢어졌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측은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 권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중고교 동창인 46살 A씨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면 말리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본인들이 받고 본인들이 차를 딴 데로 빼는 거 봐서는 누군가에 연락을 했지 않았나. 범행 이후 현장에 있던 노조 조합원이 가해자 A씨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A씨는 조합원이 아니라며 자신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개인 간 다툼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갑자기 찾아온 A씨 범행을 현장에서 말렸고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은 현장을 수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거다. 저희 조직하고는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문제지. 그분도 그때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셨고.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달아나 열흘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 확인은 됐는데 아마 범행 이후에 도망을 해서 지금 뭐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해당 노조와의 연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매일같이 신기록을 기록하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랜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리터당 평균 가격이 2,000원 아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한 국제 정세에 값이 또 뛸 수 있다는 불안도 여전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월 이후 쉼없이 오르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개월 만인 이번 달에야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10원 넘게, 경유는 8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한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때마침 떨어진 덕이 큽니다.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시장 역시 최근 3주 동안 가격이 내리며 50일 넘게 이어지는 리터당 2,000원대 기록도 곧 깨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 휘발유 값이 경유값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탓에 경유가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향후에 종료될 것을 감안해서 휘발유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어업용으로도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내려도 13년 만에 1,320원대에 올라선 환율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석유 수요는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산유국들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3분기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140달러에서 100달러 아래까지 들쑥날쑥한 상황. 당분간 주유소 기름값은 불안한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 때문에 학교도 급식 준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기 반찬은 고기 종류나 조리 방법을 바꿔가며 예산을 맞춰보려 하지만 당장 다음 학기부터 버틸 수 있을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초등학교 급식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고기 반찬 구성을 확 바꿨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생각하면 고기 공급 횟수를 줄일 순 없으니 소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꾸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기 부위를 쓰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라 예전처럼 고기 반찬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 이상 정도 올랐고요. 단백질 식품을 찾다 보면 달걀이나 그다음에 뭐 닭고기, 그다음에 두부 그런 아마도 식재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값이 폭등한 식용유로 요리하는 튀김 대신 구이로 조리 방법까지 바꿔 어떻게든 예산을 맞추고는 있지만 축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 물가도 무섭게 치솟다 보니 식단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감자는 지난해 20kg 한 상자에 25,000원에서 지금은 42,000원으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애호박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20개 한 상자에 2배 이상 올랐고 후식으로 나오는 토마토 역시 5kg 한 상자에 6,000원가량 뛰었습니다. 특히 2학기에도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당장 과일이나 고기를 배식하는 횟수까지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마다 급식 준비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 교육청은 추가 경정 예산 98억 원을 확보해 2학기 학교 급식비를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1명당 급식 예산으로 따지면 130원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정도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1학기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9%에서 한 15% 정도 인상이 돼야 현상 유지 이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학교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급식 예산에 물가 인상분을 얼마나 반영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단순히 급식 물가 동향만을 챙길 게 아니라 물가 인상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연이틀 당정협의회를 연 국민의힘이 정부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일단 오는 21일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적극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만큼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넓혀 서민 중산층의 소득세를 인하해주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직장인 밥값 세제 혜택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의 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되어 있어서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이번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여당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야당 협조와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인데 여전히 국회는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헌절 협상 시한은 넘긴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원구성을 마치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지만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 쟁점인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관 분야를 분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합니다. 상임위가 관장하는 그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위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2번에 걸쳐 제안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거부한 여당의 무책임에 심히 유감입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급한 대로 주요 의사 일정을 합의하며 후반기 국회를 개문발차한 것인데 50일째 이어지는 국회 공백 사태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또 2, 3기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실태 전수조사와 맞춤형 대책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2025년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와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지난 3월 파업 이후 넉 달 만에 표준계약서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금처럼 주 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시범적으로 주 5일 배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되지만 택배가 몰리는 특수기에는 양측이 협의해 시간 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세대출 금리마저 6%대를 돌파했습니다. 고물가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결혼 준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한 달에 이자로만 100만 원이 나갈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카페에도 한 달 만에 전세대출 이자가 월 20만 원이 불어났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1에서 6.2%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상단이 1.4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한 건 12년 만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2에서 3%대 수준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3%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한 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코픽스가 오른 영향이 큽니다. 은행권이 대체로 코픽스를 전세대출의 변동금리 지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4%포인트 오른 2.38%, 역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소 2차례 이상은 기준금리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서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세대출 금리마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경제 현안과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 안정을 위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러시아 제재 방안과 함께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 독자 제재 방안도 논의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강원도, 제주도와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점검과 예산 협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에서 제주와 강원에 대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특히 제주도 신항만 건설과 제주 제2공항 건설,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규제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적 채용 등 인사문란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안보 문란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 규탄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인사문란 의혹을 함께 국정조사하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제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사상 첫 실외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지난 3월 세계 실내 선수권을 제패했던 우상혁은 한국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9시 45분부터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리는 2022 세계 육상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합니다. 지난 16일 예선에서 2m 28을 넘으면서 공동 1위로 결선에 오른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 바심 등과 우승을 다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외무성 장관에게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에 야외 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 장병들은 실전을 가정한 교전 훈련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과 함께 진행됐는데 미군 전력을 포함해 여단급 쌍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12사단 상승 향로봉 여단과 28사단 독수리 여단. 군모에 각각 파란 띠와 노란 띠를 두르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무박 4일의 KCTC 과학화 전투 훈련이 펼쳐진 곳은 강원도 인제 산속. 지금까지는 한 개 여단이 전문 대항군 부대와 맞서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이번엔 2개 여단이 서로 교전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실전에 가장 근접한 훈련으로 평가받는 KCTC 훈련을 더 많은 부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폭염과 장마라는 악기상을 극복하고 실제 작전 환경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한미가 하나 되어 치열하게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한미군 보병중대 300여 명도 한국군 각 여단에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적용된 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 주한미군이 투입된 것도 이번이 처음.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힘을 합쳐 돌발 상황을 이겨내며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It is my hope, like our saying, 같이 갑시다, that the ROK U.S. Combined Division, 2ID, continue to seek training opportunities to build proficiencies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our two armies. 육군은 폭염과 장마 속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이었던 만큼 전투 이외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통제관 90여 명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40여 개 나라가 모여서 기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산불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모로코 등 유럽 곳곳에서 산불로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일주일간 폭염으로 600여 명이 사망하고 스페인도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영국은 처음 적색 폭염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I've been a meteorologist for about 30 years and I've never seen the charts that I've seen today. 끔찍한 기후재앙 속에서 전 세계 40개 나라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실패한 이후 독일 주도로 열린 장관급 연례 회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심한 듯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독일은 파리 기후협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산불과 폭염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Putins brutaler Angriffskrieg gegen die Ukraine, sein Einsatz von Energie als Waffe, die rasant steigenden Energiepreise, all das bestärkt uns nur in diesem Ziel.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en viel zu viel Zeit verplempert. Wir müssen jetzt unsere Klimaanstrengung in den nächsten 8 Jahren halbieren.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영토 거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심각한데 이탈리아 5개 지역은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군도 원거리 포격으로 맞서는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벽면이 통째로 횡한이 뚫렸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에 러시아군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прямо в хату влетіло йому. Він теж вийшов в шоці, правда. Він сів отут, де сидіти, і заплакав. 하르키우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장거리 곡사포로 돈바스를 폭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측이 지원한 무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주변 유럽 국가에서 포격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Постійно маневруємо, тому що ворог засікає, дає відповідь. Ну, скажімо, коли в АТО було, воно можна було сказати, на одній вогневій позиції стояти день, два, три. Зараз ми так не практикуємо.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은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러시아군은 최신의 초음속 전폭기 수호이 34까지 수시로 출격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월요일에도 수호이 34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작전 화면을 선전했습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전쟁이 무려 5개월이나 됐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압도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도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Мы не можем оторванно от всего мира развиваться. Но так и не будет.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евозможно вот так все, знаете, циркулем обвести, выставить огромный забор. Эт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이런 가운데 가스 수급 문제 해결이 당장 시급한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간 18일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수입을 2배로 늘리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U는 2027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을 갑절 수준인 연간 200억 입방미터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대구는 34도로 어제보다 11도나 높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햇볕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5도, 대전 21도, 광주 23.3도 보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